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비관론에 대해서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순위채보다 뒤에 있는 채권이잖아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망한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좋은 아침을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아침은 아니고요. 지금 새벽 한 3시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FOMC를 앞두고 이제 뭐 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뭐 시장을 좀 달래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옐런 장관의 그 예금자 보호를 이제 좀 더 확대하는, 지금까지 이제 대책이 있었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었다.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은행이 이제 퍼블 리퍼블릭 같은 뭐 이런 은행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중소은행들 협회에서 당국에게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예금자 보호 범위나 뭐 이렇게 금액 이런 거 없이 그냥 최대한 다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재무장관이 옐런이 꽤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그 장 시작 전부터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뭐 이후에 좀 흘러내렸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최근 뭐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이제 악재가 딱 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제 장군이라고 이제 시장한테 하면 이제 대책이 나와서 멍군을 하면 또 그것 일단은 하나 막았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뭐 때문에 또 악재가 나오고 그럼 또 장군을 하게 되죠. 그럼 또 대책이 나와서 멍군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뭐 약간 뭐 장기판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이런 중소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옐런이 이제 예금자 보호 확대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위험했는데 UBS로 넘어갔죠. 근데 넘어가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이제 자산 중에서 이제 그 AT1, 그러니까 그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신종이란 말만 들어도 뭐 이제 예전엔 잘 없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종이겠죠. 그래서 AT1 뭐 이런 이게 그 채권이 이 후순위채 성격의 뭐 채권 같은 건데 이게 한 22조 조금 넘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 이제 전액 상각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22조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빌황 아저씨가 하루 만에 이틀 만이었나요? 이틀 만에 22조를 날려가지고 그 여파로 결국에는 크레딧 스위스도 날아가는 거였는데 이것도 22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 어떻게 보면 은행 채권과 주식의 중간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채권 같은 건데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연기금도 했을 것이고 뭐 그 뭐 여러 군데서 이거 갖고 있을 텐데 이걸 그냥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라고 해버리면 이거 날아가는 것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를 살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데서도 불거질 수도 있겠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시작이다. 위기의 시작이고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뭐 일단 안 망한 게 다행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좀 파생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2조 정도 되는 그 크레딧 스위스에 발행했던 AT1 채권에는 아무래도 뭐 각종 연기금이라든지, 그게 크레딧 스위스가 작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해서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뭐 장기 운용을 많이 하는 보험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이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거는 대마불사야. 크레딧 스위스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정부가 뭐 나서서 살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줍줍을 해두면 돈을 벌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헤지펀드 이런데 헤지펀드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그 채권을 이제 엄청 산 헤지펀드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 보면 금액이 떨어지는 거 보시면요. 뭐 물론 이건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떨어진 거지만 그전부터도 꽤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뭐 그 은행이 위험하다는데 그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가격이 뭐 제대로 지켜진다는 건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홀더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야수의 심장들이 이제 이 완전히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지 거의 제로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나버리면 또 다른 위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폭락의 큰 근거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AT 원인이 뭐 신종 자본증권이니 하는 이게 뭔지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일단은 뭐 개념만 잡고 갑시다.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몰라도 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게 뭔지나 일단 보고 갑시다. 보고 가면 뭐 그냥 발음도 어려우니까 요즘 그냥 흔히 코코본드라는 게 조건부 자본증권이에요. 그게 뭔가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가 달려 있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회사 이 발행 주체 은행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겠죠. 거기가 잘못되면 이제 그냥 상각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런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식으로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각이 돼 버렸으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일단 신종 자본증권이라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야.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그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제 그 은행을 살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우리 뉴스에서 자주 듣던 말 국민의 혈세로 이 방탕한 은행들을 구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그 새로이 하자. 그 한때 제가 좀 가리고 있습니다만 바젤 3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은행들 이제 회계 처리 뭐 회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바젤 3가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또 나온 게 신종 자본증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은행 엄밀히 말하면 채권하고 주식하고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섞였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일단 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이게 자본으로 잡혀요. 그 티어 1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잡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끌어왔는데 이게 자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고 또 그걸 또 왜 이거 뭐 부양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또 많이 한 이유는 이거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주주가 되는 방식,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뭐 회사채를 산다든지 해서 돈을 빌려주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 망하면 일단은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그 순서대로 돈을 변제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받아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주가 빨라요? 채권자가 빨라요? 당연히 채권자가 빠르죠.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대우 망했잖아요. 그래서 대우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쫄딱 망했지만 대우 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액면가 97% 이상을 다 보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앞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선순위채, 후순위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식보다는 그 이제 선순위인데 예, 채권보다는 후순위인 거지. 그런데 이게 또 왜 자본이 되냐고 하면 우리 그 연구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는데 여유되면 갚아라고 했어. 근데 다음 월급날에 갚아라고 빌려준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카드값이 부족 딱 200만 원 부족해서 친구 A한테 100만 원을 빌렸고 친구 B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친구 A는 다음 월급날이 25일이니까 그때 줘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한 달짜리 채권인 거죠. 근데 B 친구는 너무 부처님 같아서 뭐 그냥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여유되면 그냥 줘. 뭐 이런 거예요. 뭐 다음에 내가 힘들면 네가 도와주면 되잖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100만 원은 그 친구 A한테 줘야 될 이 100만 원은 당연히 부채로 느껴지죠. 다음 월급날에서 일단 뺏어 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 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의 만기를 내가 정할 수 있잖아. 이 100만 원은 채무기보다는 사실 자본에 가깝죠. 그래서 연구채를 발행하면 자본으로 잡혀요.
근데 이건 뭐 엄밀히 말하면 연구체는 아닙니다. 코코본은 연구체는 아닌데 보통 만기가 30년이에요. 이것만 해도 길죠. 근데 30년 후에 또 뭐 재발행이 아니라 바로 또 롤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롤링하면 60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졸라 길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좀 주식하고 그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채권 중에도 이제 선순위채, 후순위채 있잖아요. 후순위채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중에 선순위, 후순위, 그리고 그 다음에 코코본드, 그 다음에 주식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바젤3에서 감사를 받을 때 이거 발행해가지고 뭐 100억 달러 유치를 하면 이거 다 자본으로 쳐주니까 BIS 비율 이런 거 딱 맞추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만 하더라도 2,700 뭐 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한 160억 달러를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에 원래는 그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자도 있고, 그러니까 코코본드를 갖고 있으면 채권자죠. 엄밀히 말하면 채권자인데, 그리고 주주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었던 주주들은 UBS의 주식을 받아요. 물론 뭐 헐값의 이제 비율로 받지만 그냥 날아가지는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깎여서 받아요. 근데 그 주주들보다 앞에 있는 그 변제 순위가 앞에 있는 코코본드 그 투자자들은 그냥 전액 환각되면 이거 순서가 안 맞잖아요. 우리부터 하고 그다음에 주식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주식을 하지 뭐하러 이걸 들고 있었겠어요. 그죠? 물론 뭐 억울하긴 합니다. 뭐 억울하니까 열만 낼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제 보유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또 이 금융상품이라니까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거 뭐 주식보다 앞에 있다고 하더니 주주보다도 뒤에 가 있고, 그냥 뭐 아무리 상각이 가능하다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날린다는 건 좀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매력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2,700억 이상 발행되어 있는 이 자금들이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은행이 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거 큰일이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ECB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 감독기구, 그 유로존의 은행 감독기들이 동시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20일 날에 이거는 제일 그 은행도 하나 기업이니까 그 기업이 망했을 때 제일 먼저 손실을 보는 게 이제 그 보통주 주식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실을 다 생각한 다음에 그럼에도 손실이 남아 있으면 넘어오는 게 AT1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예전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다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달리고 있었고, 그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 함께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터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금리를 바로 동결한다거나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금융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ECB도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무슨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조금 진정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뭐 그럭저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겠느냐? 뭐 내일 새벽에 여기 파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할 건데, 이 결론은 이제 미국이 단도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럽의 코코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ECB가 어떻게든 뭔가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으니까, 이게 유로존이 아니라 뭐 아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됐을 때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를 좀 연준이 이제 얘기를 좀 해줘야 일단은
이 은행 위기 때문에 벌어진 이 큰 변동성의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있을 FOM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25bp냐 50bp냐 심지어 동결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 25bp가 제일 낫겠죠. 왜? 물론 지금 이런 은행 위기가 생겨가지고 좀 더 강한 긴축을 하기는 힘들어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25bp 인상하는 게 예상보다 더 강해진 긴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50bp 이걸 넘어가는 최소한 50bp 정도 되는 게 시장 예상을 넘어가는 긴축이지 25는 예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동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흔들리고 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동결해 버리면 은행 위기가 기저에 깔린 게 더 많을 수 있겠다는 공포로 또 자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25bp로 가고 물가나 이런 거는 다 뻔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은행 위기들 때문에 퍼질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연준이 언제든지 많은 수단을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스탠스를 확실히 해줘야 그래도 연준이 뒷도리를 해줘야 시장이 좀 안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멘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일 좀 이게 기자회견 때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뭐 다시 돈을 풀고 하면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금융시장 자체가 그 은행으로 지탱이 되고 은행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은행 자체가 위협을 받아서는 지금 물가 좀 오르는 거 가지고 보다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연준도 말씀드렸죠. 연준도 중앙은행이고 연준이 민간 단체로서라도 출발을 했던 게 은행들의 위기가 반복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중앙은행 연준이었기 때문에 다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무시할 수가 없고 금융 안정을 신경 쓰겠다는 얘기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은행 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난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후유증이 이제 하나둘씩 약한 고리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지금의 중소은행들이 위기잖아요. 대형 은행들보다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중소은행에서 빠진 돈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중소은행으로 보내주고 있지만 대형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대형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위기가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 대출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부동산 대출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근에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 이제 상위 25위를 뒤에 있는 약간 중형 소형 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은행들이 대출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한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이런데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대출 심사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깐깐해질 것이고 대형은행도 몸살이고 중소은행은 뭐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여유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중소은행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곳이 어딘가를 봤더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대형은행들이 다시 자금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금 공급처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이제 뭐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줄이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저금리를 떠나서 마이너스 금리를 꽤 오래 가지고 왔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금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 특히 이제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뭐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들이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금리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견딜 수 있을지는 좀 걱정스럽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냥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부담을 느끼면 우리나라도 이제 바닥은
바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 그렇다고 빨리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상하게 그 서울이나 주요 대도시들은 이제 서로 좀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어찌 됐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때부터 이제 은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뭐 뱅크런도 뱅크런이 원인이 아니지만 뱅크런이 일어난 원인이 그 은행이 갖고 있었던 채권이 금리가 함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최근의 위기로 다행히 금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행히 금리가 내려왔다 보니까 일단 근본 원인은 좀 해결이 좀 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은행들이 미확정 손실이 이렇게 늘었다가 금리가 내려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뭐 이런 데가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뒤늦게 이제 총재가 바뀌어야 되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 뭐 YCC를 빨리 깨서 뭐 긴축을 가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중국도 뭘 해야 된다거나 하는데 일단 부담을 덜하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약 의외로 숨통을 좀 펼 수가 있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만 해도 지금 나스닥이 지금 현재 1% 정도 오르고 있고 다우존스가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왜 이렇게 됐겠냐는 거는 일단은 앞으로 경기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면 다우존스가 이제 더 약할 것이고 금리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면 나스닥이 더 약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분위기를 봐서는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좀 생겼고 그러니까 다우가 좀 약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금리는 그게 세게 올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원유죠. 원유가 지금 기름값이 뭐 이렇게 언제는 인플레이 견인하더니 지금 이제 올해 1년치를 이제 해왔는데 옆으로 좀 가다가 이게 약간 박스코드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벨 다운을 해버렸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거나 아니면 은행들이 몸을 사려서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위험했던 기업들이 대출이 안 돼서 흑자 부도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우려가 커지니까, 당연히 경기는 좀,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경기가 하방될 것 같은데 유가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까지는 유럽이라던가, 유럽 증시나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했잖아요. 이제 생각보다 경제가 강하네? 랜딩을 안 할 것 같네? 라고 했다가 지금 실리콘밸리 얘기 나오면서 은행 리스크들이 확 부각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이제 미국 나스닥이 다우가 작년 10월 정도 이럴 때는 역대급 상승을 하고 나스닥보다 좋았다가 이젠 또 나스닥이 더 이후에는 또 강해졌죠. 그리고 또 경기가 나빠지니까 유가 이렇게 되니 이제 에너지나 그리고 대표적인 실물 경제의 원자재인 자본을 공급하는 은행들도 약세가 특히 은행은 또 위기에 한 중심이 있다 보니까 더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 색깔이 좀 빨리빨리 변해요. 빨리빨리 변해서 좀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일단 나스닥이 잘 나간다면, 좀 비슷한 성격의 주식들이 좀, 후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정유화학주한테는 좀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차트가 좀, 자리를 보여주는 아이가 있으면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여기, 금리 제가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10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파란색이 2년물, 10년물입니다. 특히 이제 은행 리스크가 커지면서 3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쭉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성격이 이제 2월하고는 꽤 많이 달라졌다. 그냥 따라오기가 힘드실 거예요. 따라오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들 안에서 굉장히 좁은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엄청 빨리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는 놈만 가고, 매크로가 이렇게 불안하고 위아래가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장인들이 안 할 수 없으니, 일부 좀 살아있는 테마한테 수급이 다 쏠리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아예
아예 그냥 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갇히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가는 놈만 가고 오로지 모멘텀 하나로만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힘들고 또 좀 솔직히 힘들기보다 지친 거죠. 차라리 힘든 건 작년이 었는데 계속 빠지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빠지는 건 아닌데 참 더럽게 안 가니까. 그리고 지수는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자꾸 빠지는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만 뭐 어제 시장만 해도 코스닥 약간 약보합이었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뭐 2배였고. 왜? 가는 애들이 2차 전지인데 코스닥에서는 걔네들이 크잖아요. 걔네들만 가다 보니까 지수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쫙 빠지고 있는 거죠. 그나마 부족한 수급이 거기 다 몰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론 시장 상황이 또 계속 이렇게 되라는 말은 되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뭐 저평가된 거 뭐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좀 이제 강한데 이 강함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그 시장의 선택을 받았는데 잠깐 쉬어가면서 또 다시 변동성을 줄이면서 뭐 에너지를 모아간다든지 그래서 진입자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찾고 그래도 그 안에서 순환매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빠져나오는 약간 낄낄빠빠가 잘 돼야 되는 시장이다. 물론 뭐 말이 쉽죠. 뭐 그래서 쉽지 않으실 거니까 이게 좀 도움을 좀 받으시려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그 오픈 채팅방에도 들어오시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이제 요거를 설명만 보고 작성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그냥 FOMC를 앞두고 이제 어차피 또 내일 되면 FOMC 결과를 또 받아들 텐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하락 그 비관론에 대해서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순위채보다 뒤에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망한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오진 않습니다. 금융위기는 완전 선순위 트리플 A 등급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망해야 오는 거지. 후순위채보다 뒤에 있는 채권이 망했다고 한들 일부 잔불들은 있을 수 있으나 후순위가 망했는데 금융위기 올 것 같으면 금융위기가 안 오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축은행이 망했는데 금융위기가 올까요? 시중 일반은행이 망했는데 금융위기가 올까요? 당연히 저축은행이 망했을 때는 위기가 안 오고 그냥 그건 저축은행 위기인 겁니다. 그냥 금융위기로 가지 않아요. 왜? 그건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모든 위기는 뭐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소브프라임 때 그랬죠? 소브프라임, 물론 그거 위험한 거라고 했지만 그 앞번호, 그 변제번호가 앞에 있는 것들은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어요. 트리플 A 등급을 받았으니까 어디 연기금이나 어디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안전한 게 아니고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면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서브프라임에 연결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무너졌던 건데 지금은 다릅니다. 규모가 얼마고 누가 얼마를 발행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금융위기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닌가. 그렇지만 변동성을 높일 만한 요인은 분명히 된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부담이기 때문에 ECB도 그렇고 이제 내일 새벽에 연준도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있으면 좀 밝혀주는 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뭐 내일도 가능하다면 또 할 얘기가 있다면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또 아니면 FOMC가 끝나고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